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2025년 한국의 IMF급 위기가 온다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국경영자 총협회랑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규제 전망조사, 자금사정조사를 이렇게 기업인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의 현재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아시아 경제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냐면 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거다. 97년보다 심각할 거다 라는 사람이 97%? 98%에 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 때보다 압도적으로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기업인들마저도 지금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기업들이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힘들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가고 경제도 더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경영자들의 심리가 이 정도라는 건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기업 10곳 중에 3곳이 작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사들은 절반 정도가 지난해 대비해서 자금 형편이 나빠졌고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속 쪽 철강 쪽 기업들도 45% 정도의 비중의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철이라는 이 제품 자체 이 원자재의 특성은 바늘부터 선박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때 수요가 늘었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악화되는 이런 특징이 바로 철강 금속 쪽인데 건설사랑 금속이 이게 경제 트렌드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업종이거든요. 둘 다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했다라는 거는 경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건축할 때 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건설사도 안 좋아지고 금속 쪽이나 철강 쪽도 안 좋아진다라는 건 이 건설 쪽의 부자재 쪽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취약 기업이 전체 20%래요. 좀비 기업이. 이거 대기업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기업의 20%가 좀비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이자 보상 비율이 아주 망가져버린 이런 기업들이 20%라고 합니다. 대기업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이 정도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뭐 말 안 해도 뻔하겠죠. 영업이익 매년 반토막 위기의 중소기업 파산 역대 최고. 자,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2024년 3분기까지고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건이라는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사상 최대치 수준이고 코로나 쇼크 때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법인이 지금 파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쇼크 때보다 지금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 즉 그것은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 경제만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주가만 보시더라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요. 코스피가 1% 빠질 때 코스닥이 2%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갈 때도 코스피가 조금 더 잘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주가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형주, 코스닥은 벤처기업이나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에 비해서 주가도 못 나가고 있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이렇게 시장에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확실히 실적이든 주가든 뭐든 다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나스닥은 주가가 지금 제자리 걸음마다 빠졌지만 러셀 지수는 주가가 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지는 즉 더 하락 추세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회사든 기업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다 상위 10%만 살아남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강남만 올라요. 주식도 빅테크만 올라요. 소비자들도 상위 10%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기업도 대기업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중소기업이 지금 작살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뭐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 같은데 이 중소기업이 더더욱 경제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은 고용은 얼마나 창출을 하냐? 전체 고용의 80% 정도를 중소기업이 창출을 해요. 즉 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중소기업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게 덩치가 크니까 되게 큰 것 같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다 중소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 중에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망가지면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진다고 보시면 빠를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최근에 이건 이제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 디딤돌 보금자리론 못 갚겠다 급증하고 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국가에서 정부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계층이나 내지는 조건이 맞는 사람들 위해서 좀 이제 집 잘 마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배려를 해주는 대출이죠. 근데 원금 상환 유예 건수가 지금 전년 대비 1.7배 증가를 했고 코로나19가 발발했던 때보다 5배 정도 지금 원금 상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게다가 연체를 계속 해가지고 지연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연배상금 감면 건수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해서 2배 뛰었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점점 돈을 못 갚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많이 쓰겠죠. 근데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도 못 갚는데 은행 대출은 갚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간 최상위 입지의 부동산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데는 계속 올랐던 이유가 이런 데 대출 받는 사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라미드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상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에 어려운 걸 체감을 못합니다. 나머지 90%들은 꽤나 체감을 많이 하고 특히 하위 50%들은 절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랠리, 강남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제 데이터들 보면 확인이 돼요. 근데 사실 경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뉴스 자료 보고 다 따질 필요 없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되냐면 연체율을 보면 돼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돈을 잘 빌리고 또 잘 갚는다. 그러니까 연체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카드 빌린 것도 못 갚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이자도 못 갚아요. 그래서 연체가 돼요.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상황이라는 거였죠. 빌린 돈을 못 갚기 시작했을 때 바로 여유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고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체율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최근에 지금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다 조금씩 웬만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값도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연체율 1%? 뭐 2%도 안 돼요. 다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그럼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두 달째 3.4%인데 이게 카드 사태 이후로 처음이래요.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3년 뒤에 2003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LG카드랑 외환카드가 붕괴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이런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래로 지금 처음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드 연체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더더욱 추세가 가팔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경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현재 지금 서민이나 중산층 이쪽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업체 연체율이 13%를 돌파했대요. 그리고 업체가 120곳을 문 닫았대요. 대부업체는 나쁜 곳이다. 뭐 산화머니, 러시안캐시 뭐 이런 회사들 보고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채업자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서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이 급전 빌릴 때 대부업체 많은 곳이 없거든요. 약속만 잘 지키면 대부업체 많은 곳이 없어요. 급전 빌릴 때. 근데 이 대부업체들마저도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연체율이 이렇게 돌파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제 서민들이랑 중산층들이 돈 빌려 갖다 쓸 데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연체율 10% 이상이잖아요. 그럼 돈 장사 힘들어요.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뭐 신용카드사든 뭐든 연체율이 10%가 넘어간다? 거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원금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 원금 불려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고 쳐봐요. 예금 받은 걸로 대출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예대마진 벌어들여가지고 직원들 임금 주고서 사무실 비용 유지하고 시스템 유지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연체가 발생해가지고 돈 장사가 안 되면은 이자 장사가 안 되면은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이런 우울한 얘기만 해드려서 좀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기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만약에 내가 지금 상위 10%라면 괜찮아요. 아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근데 내가 만약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지 조금 현명한 방법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자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97년 IMF,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당시에 떼돈을 번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로. 챗GPT 써보셔도 좋고 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랬을 때 싸그리 쓸어 담은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전반적인 자산들을 현금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주시면 그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전제하에 왜냐? 위기에는 늘
현금만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화랑 달러 예금도 좀 많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엔화 예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제 여건이 되면 좀 더 넣을 건데, 그냥 뭐 엔화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말고 넣어놓으시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기 때 엔화가 원화 가치 대비 2배가 올랐을 거예요. 바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엔화가 이제 위기 때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때요? 1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빠르게 다가오거나 하면은 엔화가 폭등하는 특징이 있는데, 요번에도 엔화가 만약에 바닥 대비해서 폭등하게 돼서 뭐 2배가 오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엔화 투자만으로도 내 자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원화 대비 수익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산 매각해서 현금해놓고 엔화 달러 이런 것들로 바꿔놓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득이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대공황 때나 IMF 때 다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다들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하던 사업 망하고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치 같은 겁니다. 지금 이번 3년을 집중해서 잘 하면은 내 손주랑 내 자식이 어떤 아파트에 살게 될지, 어떤 차를 타게 될지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오늘도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루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 왔을 때 작살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뛰든 부업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수입을 많이 늘리셔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중산층이랑 서민분들은 아마 갖고 있으신 현금이 많지 않으실 텐데, 빚만 많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빚이 많으시면은 그 빚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최대한 뭐 갚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가로 사시는 분들은 팔고 월세로 가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말씀드리냐, 저 같은 경우는 뭘 딱히 장담해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믿고 3년만 월세 살아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세 번째, 불황에 잘 될 만한 아이템 구상하기. IMF 왔을 때보다 2배 이상의 힘든 위기가 왔을 때 잘 될 만한 이런 소액의 창업 아이템을 잘 구상해 놓으셨다가 지금부터 시작하시거나 닥쳤을 때 시작하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불황에도 뭐 핫도그 장사 이런 거에도 대박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불황에 잘 되는 것만큼 이게 또 기막힌 게 없는데, 남들이 돈 다 잘 벌 때 내가 잘 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황이 와서 다 경제가 박살이 날 때 내가 잘 벌면은 그거는 남들보다 10배 20배 잘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황에 잘 될 만한 소액의 아이템들이 분명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템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 잘 차려놓으면은 경제 위기 때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매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경제 위기 때 큰 보탬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만 무너지면 이제 정말 대공황의 시작점이 돼요.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면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고 경제도 정말 빠르게 박살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AI 버블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꺼져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 자손과 손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우리 한국의 국부도 늘릴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좀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